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번을 1, 2, 3, 4, 5, 6이 아니라 역순으로 6, 5, 4, 4, 3,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자, 4번 앞에다가 하나 순번을 넣을 거기 때문에 다시 인서트를 할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서트가 가능하고요. 또는 상단에 아이콘 여기 인서트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눌러볼게요. 자, 헤더에 콜 1에 텍스트에다가 순번 2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 바디에 순번 2에 텍스트에 익스프레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dataset.get row 카운트를 하게 되면 6건의 건수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그리드의 로우 인덱스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602형, 601, 602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혹시나 타이핑 넣는 분들 위해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계속 복사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늦으신 분은 해당 채팅창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하고 OK, 저장, 리로드 해보게 되면 이제는 역순으로 654432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6건의 콘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서머리에 순번 2에 자, 텍스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셋 점이 아니라 스코프를 이용해서 한번 참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컴프라고 하는 건 현재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드가 되겠죠. 그리드의 페어런트, 그러면 그리드의 페어런트는 폼이 나오겠죠. 폼에 있는 ds 언더바 emp. 자, 폼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get row count 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컴프는 현재 컴포넌트를 의미하고요. 현재 컴포넌트의 페어런트는, 즉 그리드의 페어런트는 폼이 나오겠죠. 폼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셋으로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셋을 찾았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OK 하고 OK, 저장, 리로드를 하게 되면 6건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옆으로 가서 급여의 합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합계. 자, 그리드로 갑니다. 다시 그리드로 가서 급여의 서머리의 급여 셀의 텍스트의 익스프레션입니다. 서머리 밴드의 급여 셀의 텍스트의 익스프레션. 자, 이곳에는 dataset.get su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comp.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 걸로 쓸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OK, OK, 저장, 리로드를 하게 되면 46만 2천원이 출력이 돼요. 자, 여기서 getSum을 할 수 있는 건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타입 자체가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etSum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급여라고 하는 컬럼 타입이 문자의 형태로 들어왔다 그러면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형 변환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컬럼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숫자 형태로 받아서 getSum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가 출력되는 거 확인했는데 46만 2천원 이렇게 나오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보통 금액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또는 라이트 정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드로 들어가서 급여 셀을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타입을 마스크를 줄 수도 있지만 넘버로 한번 해볼게요. 넘버 포맷만 지정하셔도 됩니다.
넘버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가 아니라 라이트로.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넘버로 준 거예요. 넘버로. 카테고리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넘버로 줬습니다. 오케이. 저장, 리로드. 그러면 462,000원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기 편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성별, 결혼 여부를 성별을 W면 여성, M이면 남성. 저희는 남자, 여자, 기타로 했죠. 여기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 사막 연산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 영역이니까 바디에 성별을 선택하고요. 현재 성별에는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MW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을 한글로 바꿔볼게요. 자, 옆에 set expression을 선택해 줍니다. 젠더가 M이면 물음표. 자, 조건이 참이면 남자. 아니면 콜론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W면 물음표 여자. 그것도 아니면 기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M 젠더가 M이면 물음표가 참이에요. 남자. 아니면 다시 물어봐서 W면 여자 아니면 기타. 오케이. 오케이. 저장. 리로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MW가 아니라 남자, 여자 오른쪽에 출력했던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막연산으로 풀어본 거예요. 자, 다음은 현재 보게 되면 이 사본과 성명이 각각의 컬럼으로 분리되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본과 성명을 하나의 컬럼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사칙 연산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앞에다가 하나 인서트를 해볼게요. 인서트. 그리고 컬럼을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은 컬럼과 컬럼 사이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헤더의 콜 2에 텍스트를 사원 정보로 바꿀게요. 정보. 자, 그리고 바디의 콜 2에 텍스트의 익스프레션입니다. 바디의 사원 정보의 텍스트의 익스프레션에는 자, EMPL 언더바 ID 4번 플러스 성명을 해야 되니까 풀 네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사칭 연산은 똑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장, 리로드 하게 되면 각각의 컬럼으로 정의되어 있던 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2개 표현하는 걸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다 활용을 해봤고요. 자, 익스프레션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칙 연산 해봤고요. 예하고 메소드 사용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함수 호출과 변수 참조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사막 연산도 했었죠. 자, 2개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크립트 코딩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var 1 equal abc this.var2 equal 1, 2, 3 이렇게 써주시고요. this.fn 언더바 name 이렇게 스크립트를 제가 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작성한 걸 드릴 테니까 타이핑 하셔도 되고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크립트 코딩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넣은 겁니다. 이것도 그리드에서 익스프레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스크립트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에서는 변수 참조하고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에 사원 정보 앞에다가 3개 컬럼을 인서트 할게요. 하나, 둘, 3개. 자, 헤더의 타이틀. 텍스트의 var 1번, 두 번째는 var 2번, 세 번째는 그냥 펑션 fn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1, 2, 3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디 영역이죠. 바디 영역. 자, 바디 영역의 바1의 텍스트의 익스프레션에는 컴프.parent. 자, 컴프는 그리드죠. 그리드의 parent는 폼이죠. 폼에 있는 바1을 참조하겠다. 컴프.parent.바1 변수 참조하겠다는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바2로 써주는 거예요. 바2. 바2.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에다가 똑같은데 달라지는 건 이제 펑션이니까 fn 언더바 네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파라메타를 로 인덱스 정보를 넘겨서 이 1, 2, 3, 4가 정상적으로 리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장. 리로드 해볼까요? 리로드. 그러면, 자, 바1에는 출력이 되지 않았고, 바2는 1, 2, 3이 출력이 됐고요. 펑션에는 1, 2, 3, 4, 5, 6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바2와 펑션은 이 값이 참조가 돼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바1에는 값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출력되지 않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1에 바2와 바1, 바2 펑션을 부른 거죠. 그런데 바2는 값이 참조가 됐어요. 그렇지만 바1은 참조가 되지 않았어요. 바는 컨트롤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바는 스크립트 영역에서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컴포넌트에서는 참조할 수가 없어요. 폼과 폼끼리도 참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와 this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해본 겁니다. 참조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러한 컴포넌트에서도 참조하려면 반드시 this 변수를 써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본 거예요. 자, 여기 펑션에 보게 되면, 여기 익스프레션에서 보게 되면 내장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사프로.라운드.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소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변수에 3.141592 쭉 나오는 게 파이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를 냅니다. 여기에 파이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해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는 less.rou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개발들을 하는데요. less.round 파일을 넣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3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파이, 2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결과는 3이에요. 즉, 원하는 결과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스점 라운드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 셋째 자리를 출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정상적인 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내장함수라고 하는 넥사프로.라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것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기존에 저희 제품 마이 플랫폼이나 엑스 플랫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작성했던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장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에 얻었던 즉 마이 플랫폼이나 엑스 플랫폼에서 얻었던 결과와 똑같이 출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장함수고요. 내장함수는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바인딩과 익스프레션이 함께 있을 경우 익스프레션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그리드에서 봤을 때 자, 성별이 있었어. 성별 안을 보게 되면 익스프레션 쓰기 전에는 여기에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익스프레션 속성은 여기 따로 있어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지만 두 개 속성이 같이 기술되어 있으면 이 텍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익스프레션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도 직접 넣으면 기존 거 삭제하고 밀어놓을 수 있게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개가 다 기술되어 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익스프레션이 우선한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그리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익스프레션으로 푸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자, 화면을 봤을 때 다 작업이 됐죠.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조회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 가져오고 추가 삭제 저장하는 게 남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조회하고 서비스 연결하는 방법은 이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딴 PC는 넥사크로 N 제품을 의미합니다. 서버는 자바 프레임워크가 됐든 단넷이 됐든 PHP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저희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고객사에 방문해서 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서버 쪽에 XAP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넣어드려요. 그리고 라이센스와 함께 적용시킨 다음에 와스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AA 분들이 저희 API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UI 아답터를 연동한다라고 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은 저희 UI 아답터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XAPI를 이용해서 뭐 아답터를 만들 일은 없을 걸로 같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서비스 만드는 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작성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로젝트마다 서비스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자바 기술만 익히고 있다고 하시면 서비스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 간에는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통신은 HTTP 통신을 합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통신을 할 때 n건의 데이터셋과 n건의 변수를 넘겨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받는 것, 즉 조회를 할 때는 아웃 데이터셋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장할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겠죠. 이때는 인풋 데이터셋을 넘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법은 넥사크로에서 제공해주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서비스 연동하는 방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동하는 트랜잭션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회 서비스, 저장 서비스, 코드성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서비스를 3개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는 자,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랜잭션 메소드 사용하는 걸 할 텐데요. 자, 도움말을 볼게요. F1을 눌러서 자, 색인에서 TRANSAC 트랜잭션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폼이 있는데 폼을 선택해 주세요. 폼을 선택하면 중간에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 콜. 자, 첫 번째 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 붙여넣기 할게요. 자, 지금 너무 길다 보니까 잘리죠.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문장의 끝이 세미콜론이에요. 즉, 중간에 이렇게 줄바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눈에 표현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줄바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장의 끝은 여기니까. 아시겠죠?
자, 트랜잭션에는 기본적으로 6개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서비스 아이디예요. 하나의 서비스는 콜백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으면 콜백도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크립트 낭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콜백 함수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콜백 함수에서 분기할 수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 값이 있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서비스 아이디, 구분자.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로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호출할 URL, 서비스 URL. 저희는 조회 서비스를 탈 거기 때문에 이 URL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URL. 자, 세 번째는 저장시, 저장할 때. 자, 서버에서 받을 데이터셋 이름,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줄 데이터셋 이름을 지정합니다. 네 번째는 조회시에요. 조회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데이터셋 이름, 서버에서 보내준 데이터셋 이름. 다섯 번째는 전달 값.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자, 그리고 콜백 함수. 문장의 이 트랜잭션의 끝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자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처음에 조회를 할 거기 때문에 str select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호출할 서비스 URL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이 서비스를 호출할 거예요. 이 서비스.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호출할 거고요. 자, 해당 URL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서비스에는 풀 경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잘 보시면 왼쪽에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에 서비스가 있었어요. 서비스. 서비스에는 자, 폼 JS 파일은 디렉토리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JSP부터 모델까지는 서버 URL 정보를 입력한다고 그랬죠. 오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SVC URL이라고 하는 프리픽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타입을 JSP로 했습니다. JSP는 자바 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접속할 URL 정보는 여기다라는 걸 명시해 놓은 겁니다. 즉, 실제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실제 서버로 호출이 될 때는 내부 엔진에서 이걸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작성할 때는 풀 경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콜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서비스명. 자, 저장이죠. 자, 지금은 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워놓습니다. 자, 네 번째가 조회는 ds_emp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이름. 뒤에는 out_emp 서버에서 보내줄 이름. 자, 서버에서 보내줄 이름이 out_emp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호출해 보게 되면 맨 상단에 데이터셋 아이디가 out_emp로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ds_emp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죠, 여기서. 이걸로 바인딩을 한 거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자, 파라메타. 자, 웹에서 서버로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 방식과 post 방식 있죠. get 방식으로 파라메타 넘기는 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a = b, %, b = c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get 방식으로 넘기면 보안에 위배됩니다. 즉 보안 심사에서 권고 사항이 나와요. 가능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세요. 자, 여기다 넣어주는 게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a = b. 그런데 여러 개의 변수를 넘길 때는 구분자가 스페이스예요. b = c, c는 d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데이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즉, 데이터의 구분자가 데이터에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장 파싱 오류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넘기려고 하는 데이터가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내장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플러스 랩커트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감싸 주셔야 돼요. 랩커트. 자, 이 도움말 한번 볼게요. 검색해서. 자, 랩커트는 여기 랩커트에 넥사크로 API에 제공이 되고 있죠. 이것도 내장 함수예요. 굳이 이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쌍따옴표로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파라메타에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무조건 레포트로 감싸준다.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fn_call. 이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비동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를 fn 콜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를 드리겠습니다. 못 따라 하신 분은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밑에다가 this.fn call 펑션. 자, 콜백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아이디, 에라 코드, 이 에라 메시지가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if EC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 그렇지 않고 0보다 작다, else면 얘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 자, 실패했을 때 alert 오류 불러주고 뭐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ECD 플러스 이 MSG 메시지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트랜잭션, 여러 개의 트랜잭션은 하나의 콜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아이디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이 트랜잭션은 str select라고 하는 서비스 아이디를 넘겨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if svc id가 equal str select면 자, 성공한 거죠. 자, alert this.ds_emp.get row count 몇 건 조회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콜백 함수 제가 스크립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회 기능은 끝난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자, 리로드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리로드를 해서 현재 보여주는 데이터는 6건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이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메시지, 오류 메시지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왜 뜨는지 확인. 누르면 20건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누르고요. 자, 20건 조회. 저희가 출력했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조회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서비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트랜잭션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요 한 줄과 콜백 매칭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추가 삭제를 해볼게요. 추가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죠. 레코드를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데이터셋에 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this.ds_emp.add row입니다. 데이터셋에 메소드 add row를 해주면 돼요. 자, ds_emp에는 많은 컬럼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능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set
하이어 데이트 입사일을 오늘 날짜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2020-06-21. 물론 시스템 일자를 받아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세팅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의 레코드를 추가를 하고 추가된 레코드 위치에 하이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에 값을 넣어준 거예요. add 한 겁니다. add로. 자, 다음은 삭제를 하는 건데요. 삭제는 레코드를 그냥 삭제해 주면 돼요. 자, delete 더블 클릭해서 dis.ds_emp.delete delete를 하는데 현재 선택한 레코드를 해야 되겠죠. 현재 선택한 레코드. 자, 물론 삭제를 할 때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컨펌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가 서비스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은 delete row라고 하는 메소드 한 줄만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해서 조회합니다. 20건의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자, 추가해볼까요? 추가되죠? 추가하면서 옆으로 가보면 자, 하이어 데이트에는 오늘 제가 입력한 날짜가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도 되죠? 자, 데이터를 다 삭제해 볼게요. 다 삭제를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바인딩된 컴포넌트가 활성화가 안 돼요.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인딩할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인딩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라도 있어야 바인딩이 된다. 데이터가 없을 땐 바인딩이 안 되는 건 정상입니다. 자, 조회 추가 삭제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저장하는 걸 해볼게요. 저장도 조회 서비스에서 사용한 트랜잭션 메소드를 저희가 사용할 거예요. 자, 앞에 저희가 오후 첫 번째 시간에 코드 스니핏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코드 스니핏에다 등록해서 쓸 수 있다. 자, 이걸 코드 스니핏으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트랜잭션을 복사, 컨트롤 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코드 스니핏에 코드 스니핏을 눌러주세요. 코드 스니핏. 자, 그리고 상단에 가서 두 번째 add 코드 스니핏. 자, 이곳에는 gfn 언더바 tran sac 3번으로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tran sac까지 마시면 돼요. 3번 붙여넣기. 자, 소스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움말로 뜰 거기 때문에 앞에 공백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냥 OK 눌러주세요. OK. 자, 그리고 어디서 쓰느냐? 저장할 때 쓸 거예요. 저장. gfn 언더바 tran sac 3번.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만들어지죠. 자, 엄청 편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부터는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저장도 이거의 응용입니다. 자, 서비스 아이디는 str save로 바꿀 거고요. select save 언더바 emp라고 하는 서비스를 연동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할 때 서버에서 받을 데이터셋 in 언더바 emp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줄 데이터셋. 자, 지금은 조회가 아니고 저장이죠. 이 부분은 이제 지워주습니다. 파라미터 있으면 넘겨주시고 필요 없으면 비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저장할 때는 트랜잭션 조회할 때와 다르게 하나의 옵션이 더 붙습니다. 어떤 옵션이 붙느냐? 저장이라고 하는 곳에 콜론 U가 붙습니다. 자, 데이터셋 지정하는 부분에 U가 붙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0건의 데이터를 DB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를 100건을 다 수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개 정도만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장할 때 굳이 변경되지 않은 레코드까지 서버로 넘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콜론 U를 주게 되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된 레코드만 서버로 넘겨줘요. 즉 수정되지 않은 레코드는 서버로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U를 주셔야 되고요.
나는 U가 아니라 무조건 전체를 다 넘겨주고 싶어요 할 때는 A를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A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건의 데이터를 어렵게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조회 조건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10만 건의 데이터를 다시 서버로 넘긴다. 서버가 아웃 오브 메모리 떨어지면서 그냥 종료돼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얘는 U를 준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다시 콜백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따라하신 분은 이거 직접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콜백 와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콜백으로 와서 자, else if svc id가 equal 이번에는 save면 str save냐 그죠? 저장 성공해주면 되겠죠. 자, 콜백에 대한 소스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 하셨을까요? 이제 잘 따라 하셨는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자, 조회 버튼 눌러봅니다. 20건의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24건. 자, 저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류 없으면 그냥 저장 성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24건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add를 누르고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세요. 직접 넣으시면 돼요. 자, EMPL 아이디는 D로 할까요? DD001, DD999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DD001부터 DD999까지. 자, 부서 넣으시고요. 뭐 직위, 뭐 성별, 결혼 여부, 뭐 금액도 넣어보시고 메모에다가 색깔 정보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 저장 성공이 되죠. 그러면 다시 조회를 눌렀을 때는 25건의 데이터가 나오면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27건이 나왔네요. DD로 입력하신 분이 계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잘 따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데이터가 늘어났네요. 30건. 예, DD로 입력하신 분들이 DD로 해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한데 DD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오, DD로 다 입력해 버리셨네. 오, 여러 번 누르신 것 같아요. 30. 맞아요. 이렇게 서비스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서비스는 트랜잭션 사용하는 거, 그리고 파라메타 넘기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제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데이터를 쭉 한번 넣어보세요. 데이터도 입력해 보시고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도 해 보시고요. 수정도 해보고 저장. 이렇게 데이터가 수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 삭제도 해보세요. 삭제. 자기가 입력한 것만 삭제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것까지 삭제하시면 안 되고 삭제, 딜리트, 세이브, 성공, 조회 이렇게 21건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조회하고 저장만 해봤어요. 남은 건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부서 코드와 직위 코드. 직위 코드. 즉, 서비스에 3번 있습니다. 3번. 3번. 자, 보통 코드성 데이터는 폼이 로딩하는 시점에 가져옵니다. 어디다 연결했느냐? 폼의 빈 영역이에요. 폼이죠, 폼. 폼 이벤트 중에 온로드 이벤트가 있어요. 온로드 이벤트. 온로드 이벤트 연결시켜줍니다. 온로드 이벤트. 자, 여기다 또 뭘 해줘야 돼요? 트랜잭션 태워줘야 되죠. gfn transac 3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코드 스니핏을 왜 써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아이디를 select underbar code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코드. 자, 그리고 select underbar
코드로 가져올 겁니다. 파라미터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지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 조회죠. 자, ds 언더바 dept out 언더바 dept로 서버로 보내줄 거고요. 데이터셋도 n건의 데이터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분자는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ds 언더바 포스 이퀄 out 언더바 포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호출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코드를 호출하면 자, out 언더바 dept라고 하는 부서 정보 레이아웃을 넘겨줄 거고요. 밑에서는 포스라고 하는 직위 정보를 넘겨받을 거예요. 그래서 값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값 없으면 지워주셔도 되고요.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콜백 함수는 굳이 기술해 주지 않아도 돼요. 물론 콜백은 타긴 합니다. 하지만 조회되었습니다. 저장 성공처럼 별도의 메시지 창을 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신 분은 저장을 하고 자, 리로드 해볼까요? 리로드. 자,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자, 콤보 한번 눌러보세요. 왜 안 나올까요? ds 언더바 dpt out 언더바 dpt ds 언더바 out 언더바 dpt 코드네임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 이너 데이터셋으로 들어가는 부속 코드가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컬럼명이 코드와 코드 네임으로 바뀌었네요. 코드와 코드 네임. 지기도 여기도 지기도 코드와 코드 네임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뭘 해줘야 돼요? 바인딩 된 정보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너 데이터셋 바인딩 정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콤보에 바인딩 카테고리에서 이 부분을 코드 네임 바꿔주시고요. 자, 리스트에서도 여기 코드 네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뭘 해줘야 될까요? 바인딩도 바꿔줘야 되겠죠. 바인딩. 자, 바인딩은 컨트롤 B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각 컴포넌트별로 바인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가요. 자, 바인드 아이템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이건 맞네요. 이쪽은 수정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드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죠. 부서에 이너 데이터셋 여기 셀 이너 데이터셋 코드와 네임 이게 왜 바뀌었는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컬럼 명이 바뀐 거죠. 여기 하고 OK 저장. 자, 이제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리로드 하게 되면 자, 코드가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즉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온 거죠. 자, 이제 서비스를 연동을 했으니까 정말 가져왔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런 분들 위해서 직접 샘플 데이터를 지우겠습니다. 자, ds 언더바 emp에 데이터셋 더블 클릭해서 로우에 있는 정보를 다 지우세요. 로우를 다 지우세요. 개발이 끝났으니까. 개발이 끝나면 테스트 데이터는 다 지워주셔야 돼요. ds 언더바 emp도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자,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로드 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애드를 하게 되면 코드성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트랜잭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조회하고 저장하고 해보시면 서비스 연동이 끝난 겁니다. 자, 저희가 이너 데이터셋으로 들어가는 이 컬럼명이 서비스에서 바인딩한 컬럼명과 좀 달라져서 혼돈이 잠깐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컬럼명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서비스 연동하는 부분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뭘 할 거냐. 제가 폼을 만들 때 사용자 환경별로, 모니터 크기별로 화면이 리사이즈 돼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즉, 여러분들이 화면을 그릴 때 리사이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폼을 만들어 볼게요. U의 폼, 그리고 베이스에 리사이즈라고 그냥 폼을 만들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 볼게요. 자, 기본 1280720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트. 자, 이 첫 번째,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픽셀로 해놓는 게 작업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는 그냥 공식처럼 픽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니시, 이게 1단계입니다. 피니시. 그러면 1280720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이 완성이 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버튼을 그려볼 거예요. 하나, 둘, 그냥 클릭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카테고리로 정렬을 할게요. 카테고리로. 그리고 카테고리에 보게 되면 여기에 위드가 있습니다. 위드가 픽셀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퍼센트로 바꿀 거예요. 퍼센트. 밑에 있는 버튼은 그냥 위드를 80으로 놔두겠습니다. 픽셀로. 자, 저장을 하고 둘의 픽셀과 퍼센트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킥뷰를 설명합니다. 킥뷰. 이거를 눌러서 자, 이제 화면 리사이즈를 한번 일으켜 볼게요. 화면 크기를 변경을 해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위드가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컴포넌트는 픽셀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퍼센트와 픽셀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퍼센트와 픽셀의 차이. 이렇게 픽셀은 고정되어 있고 퍼센트는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으로 엔진에서 변경을 해준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밑에 있는 버튼을 버튼 00 옆으로 옮겨 볼 거예요. 저장하고. 자, 킥뷰를 할 겁니다. 그냥 위치만 옮겼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화면 사이즈를 또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퍼센트니까 변경이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픽셀이니까 변화가 없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실행을 했을 때 좀 더 상식적으로, 즉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앞에 컴포넌트가 사이즈가 변화가 일어나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거나 밀리거나 해야 되겠죠. 자,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스크립트로 했는데 이제는 선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버튼 01에서 마우스를 가운데다 가져다 대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손 모양을 드래그해서 버튼 00에다가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이 간격, 버튼 00과 버튼 01 사이의 간격이 34픽셀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꿔주고 50픽셀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빨간색 힐선이 생겨요. 저장하고요. 이제 킥뷰를 한번 눌러서 차이를 보겠습니다. 리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죠. 요 간격도 같이 유지를 하면서 50픽셀을 유지하면서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합니다. 이것을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요. 어레인지먼트 기능입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스태틱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태틱. 스태틱 컴포넌트를 그렸습니다. 스태틱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실제 텍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즉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컴포넌트 길이가 width나 height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했으면 좋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자,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상단이나 하단에 이러한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Fit to Content by Width라는 게 있어요. Width 눌러주면 텍스트 길이에 맞게 넓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요. 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온라인 메뉴에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 정도에 Fit to Content by Height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Height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글자 높이만큼 컴포넌트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이게 Fit to Content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실제 완성된 때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소스 쭉 내리면 SMPL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어레인지 핏을 한번 열어주세요. 어레인지 핏. 자, 해당 화면이 리사이즈가 다 적용된 화면이에요. 자, 한번 킥뷰로 실행을 해볼게요. 킥뷰. 자, 실행을 해서 잘 보시면 자, 여기 프로덕트가 레코드가 바뀔 때마다 즉 이게 영화 홍보해 주는 건데요. 레코드가 바뀔 때마다 프로덕트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연도는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자, 또 하나는 밑에 보게 되면 서머리가 있죠. 서머리도 내용에 따라서 위아래로 높이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변화가 되면 자동으로 밑에 있는 이러한 화면들은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거나 밀려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걸 볼 수 있고요. 자, 화면 리사이즈 해볼게요. 화면 리사이즈 하면 자, 어떻게 돼요? 그리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실선이 있죠. 실선이 있는 건 어레인지먼트가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레인지먼트. 이렇게 밑에 있는 것과 컴포넌트와 어레인지먼트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고요. 자, 서머리로 볼까요? 서머리에 보게 되면 Fit to Content가 이렇게 하이트로 되어 있어요. Fit to Content, 하이트. 그래서 위아래로 늘어나는 거예요. 프로덕션도 Fit to Content by 옆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width. 뒤에 있는 연도는 앞에 걸 따라다녀야 되죠. 어레인지먼트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카테고리로 정렬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width가 퍼센트로 줬어요.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로.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랑 같이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지만 스크립트 코딩보다는 바인딩을 해서 썼습니다. 바인딩. 자, 내가 서머리를 보게 되면 여기도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값이 나오는 건데요. Fit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 컴포넌트가 데이터셋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즉 서머리가 그게인 거죠. 경우라면 반드시 이벤트를 하나 걸어 주셔야 되는데요. 어디다 걸냐? 폼에다 걸어야 돼요. 폼에 이벤트에 보게 되면 on binding value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걸려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this.reset scro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트 컨텐츠 하려고 하는 컴포넌트가 바인딩이 안 됐으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대부분이 바인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해줘야 완벽하게 리사이즈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트 소개를 하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support.tubesoft.co.kr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셨을 거고요. 자, 상단에 에듀케이션에 교육 신청을 통해서 오늘 교육을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는 교육을 참여하기 위해서도 접속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해당 사이트에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승인을 해드리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정말 회원가입한 개발자분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의 개발자분인지 우선 체크를 해서 해당되는 개발자분들이면 승인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학생이나 승인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정식 개발자로 승인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을 해서 승인이 됐다 하시면 여기에는 모든 메뉴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에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중간에 개발 라이센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 처음 시작할 때 개발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개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자, 제품을 선택하고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관련 라이센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월 다운로드를 받아서 갱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다운로드는 프로덕트의 넥사프로 N에 다운로드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도큐멘트, 팁, 데모에 대한 사이트도 함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Q&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곳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다른 개발자분들이 미리 질문해서 답변받은 내용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검색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쪽 중간에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승인된 개발자분들에 대해서는 100%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플레이넥사크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사이트는 넥사크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개발자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에도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곳에 티벤테크나 커뮤니티 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 팁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면 이곳에서 찾아보셔도 많이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데모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넥사크로 제품을 이용해서 처음 개발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데모 사이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보지 마시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넥사크로 플랫폼 쇼케이스와 개발 가이드 샘플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신 다음에 해당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 하시면 상단에 있는 넥사크로 데모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이트는 넥사크로 제품으로 개발해 놓은 사이트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을 보겠지만 일반 사용자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사용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 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기본 기능들이 아닙니다. 이 기능들은 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구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있는 기능이 저희가 만들어지는 샘플만 보고 일반 사용자분들이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넣어주세요 했을 때 바로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다 구현은 가능하지만 구현에 필요한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해당 기능은 구현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개발 기간과 필요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시키시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기능이 제공이 되니까 제품에서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당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내일 다시 컴포넌트 활용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